자, 계속해서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조정을 받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미국 시장이 간밤에 좋았고 코인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좀 힘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올라갈 만하면 또 역시 외국계에서 자꾸 태클을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했어요. 매수해서 중립으로 뉴트럴로 이렇게 하향을 하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오늘 좀 많이 빠집니다. 6%, 7%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30만 원 좀 안착하나 싶었는데 이럴 때마다 자꾸 외국계에서 태클을 걸고 있는 SK 하이닉스인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최근에 이번 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시느라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충격을 받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이 다시 좀 오늘은 약세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이거 말고도 또 체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환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환율이 또 오늘 올라가네요. 1,390원 위로 이제 올라선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원화 약세 압력이 좀 가해지는 거죠. 당연히 이제 관세 불확실성 이슈가 지금 접해 있기 때문이고 인플레이션 우려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풀리려면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 두 요소가 좀 완화가 돼야 될 텐데 말이죠. 환율 요소도 굉장히 시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국인 수급과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잘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의 분위기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낙폭이 나오는지 아니면 낙폭을 좀 줄였는지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오늘 김윤주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10시 2분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약세 흐름을 가져갑니다.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3,200까지 찍으면서 오늘 상승 출발을 하나 기대가 됐는데 장 중에 3,150선까지 하락을 하면서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현재 시간은 코스피는 3,16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10선 부근에서 움직이면서 조금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 업종별 움직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알아보시죠.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건 반도체 투톱에 갈리는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는 0.7%가량 상승하면서 최근 들어 4거래일 연속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요. SK하이닉스가 7%가량 빠지면서 가장 크게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 점점 더 낙폭을 키워서 가져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가 오늘 관련 투심을 매도 포지션으로 잡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2026년에 이제 HBM의 독점적 지위가 깨질 것이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 오늘 6.59% 현재 시간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어제도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5천억 원가량 강하게 순매수했다라는 점 함께 짚어드리고요. 오늘도 지수는 빠지지만 삼성전자는 0.7%가량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현대로템도 0.68%가량 상승, 또 LRG넥스원이 2.95%가량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 단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는 리포트들이 나왔고 LRG넥스원은 최근 들어서 기관의 순매수가 연이어 유입이 되고 있는데 2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원전주도 괜찮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2.52%가량 시세 대비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원전이 이제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가 2030년까지 추가 원전 10개를 건설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어제자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이제 전력 그리고 원전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시장의 주목을 강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조선 쪽을 살펴보시면 오늘 하나오션이 1.54%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들 함께 살펴보면은 원전, 조선 그리고 방산 쪽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주도주였던 업종들이 그래도 오늘 시세를 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제 크게 튀어올랐던 전력설비 관련주들은 오늘 시세를 그렇게 내고 있진 못합니다. 소폭 하락하는 모습. 효성중공업이 최근 들어서 100만 원 선을 넘으면서 연이어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해냈는데 오늘은 0.47%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LS일렉트릭이 1.26%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오늘 전력설비단 HD 현대일렉트릭도 1.66%가량 하락하면서 하락하는 추세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코스피 시장에서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렇고 제약 바이오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셀트리온이 0.51%가량 상승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0.87%가량 상승하는 가운데 유한양행이 8% 넘게 급등하는 흐름입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초록불, 상승불을 켜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 통해서 마찬가지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약 바이오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하락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삼천단 제약이 2.56%가량 상승하고 있고 펩트론이 놀라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3% 넘게 강하게 튀어오릅니다. 최근 들어서 펩트론이 비만 치료제 관련 모멘텀도 함께 받고 또 여기에 관련 자사, 전립선 암 치료제에 대해서 식약청 허가를 받았던 모멘텀이 계속해서 펩트론의 주가를 이끄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는 0.97%가량 상승, 셀트리온 제약도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안에서 흐름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고 알테오젠이 1% 넘게 하락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조금 누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어제 미국에 스시 제형 관련 특허 물질을 등록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3% 넘게 급등 마감했지만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장 초반부터 낙폭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HLB는 0.58%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이 조금 크게 빠집니다. 리노공업이 4.91%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테크링도 2.71%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아이폰 폴더블에 대한 기대감 나왔던 덕산 네오룩스 오늘 4.6%가량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1% 넘게 상승합니다. 2차 전지주 단에서 그래도 대형주 단에서 상승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하락 추세를 받아갑니다.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수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일제히 하락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3,160선 위로 올라왔고요. 3,150선까지 내려왔던 코스피, 그래도 현재 시간 0.57%가량 하락한 3,16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17%가량 하락하면서 최근 들어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조금 낙폭을 많이 가져가는 모습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81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바로 알아보시죠. 코스피 매매 동향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현재 시간 포착이 되고 있고요. 개인만 3,400억 원가량 강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바로 이어가 보시죠.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 그 안에서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강하게 오전장에서 팔자세를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1,300억 원가량 코스닥 시장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자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와 업종들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반도체가 좋지 않습니다. 반도체 HBM 이쪽이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나다 보니 시장이 부담을 받고 있고 이번 주에는 조방원, 조선방산 원전이 선전을 해주는 것이 그나마 지수를 좀 버티게 해주는 이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살짝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 지금 SK하이닉스에 대한 의견들이 막 엇갈리고 있습니다. 엇갈리다가 어제 이번 주 초반이었나요? 미래에셋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조금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사인이 나왔었는데 오늘 결정타로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약간 직격타가 되면서 시장 전반에서 SK하이닉스를 좀 다시 봐야 된다라는 분위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HBM이 동반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주회사가 또 오늘 많이 하락을 하는데 지주회사 자체가 지금 조정을 받고는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왜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느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오늘 7% 가까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SK스퀘어와 SK주, 이 지주사가 함께 동반해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주회사의 오늘의 또 하락이 더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앵커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에 굉장히 많이 의존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오늘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SK하이닉스가 7% 떨어지니까 SK스퀘어도 급락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지주회사가 떨어지고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게 이번 주에 계속 조정받습니다. 증권주도 여전히 조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다라고 우리가 감안을 하더라도 이번 주 내내 지주회사, 증권사 관련된 종목들 앞으로 상법 개정 플러스 알파로 자기 주식 비율이 높은 이런 종목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외에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전력설비도 오늘은 조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 전선도 뭐 연관돼서 함께 떨어지고 있죠. 암호화폐,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최근에 주춤거리고 있지만 간밤에 또 이더리움이라든지 리플의 가격이 많이 튀어 올랐거든요. 그런데 역시 주식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 하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역시 친환경도 오늘 좋지 않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보안은 뭐 조금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보안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조금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크진 않고요. 제약바이오 쪽이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이번 주에 계속 부각받고 있죠.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도 돌아가면서 뭐 D&D 파마텍에서 오늘은 펩트론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슈 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그래도 좀 힘을 낼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골드만삭스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SK하이닉스 30만 원 안착하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30만 원을 터치하면서 안정적으로 좀 하방을 지지해줘야 30만 원 선이 하방 지지선이 되어줘야 그 다음으로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SK하이닉스에 대한 의심과 의구심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오늘 SK하이닉스의 투자 의견을 그동안은 매수였는데 뉴트럴, 중립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계속 좀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HBM에 대한 지배력, 지금은 HBM에 대한 지배력을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도 어느 정도의 입김과 영향력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결국에는 HBM 시장 쪽에 파이가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쪽으로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HBM의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SK하이닉스의 입김이 강했는데 이제는 이 공급사가 다양해지면 엔비디아가 더 경쟁력이 입김이 세진다는 거죠. SK하이닉스가 지금처럼 독점적인 지위를 갖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주요 골자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SK하이닉스 실적 좋을 거다, 안다. 올해는 실적이 좋을 것인데 내년부터는 HBM의 가격, 이제 경쟁이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HBM의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할 것이고 이게 SK하이닉스의 올해는 실적이 좋지만 내년으로 넘어가면 실적 성장이 그렇게 커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HBM 가격의 하락 때문에 결국에 SK하이닉스는 올해까지가 피크이고 내년부터는 꺾일 것이다 라는 이런 골드만삭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매수가 아니라 의견을 중립으로 낮춰 잡았고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목표 주가는 또 31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목표 주가 기존에는 30만 원이었는데 목표 주가는 31만 원으로 뭐 만 원밖에는 안 되지만 높여 잡은 이런 골드만삭스의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SK하이닉스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만 원 안착하는가 싶었는데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황. 이게 진짜 위험인지 아니면 오히려 SK하이닉스를 담을 수 있는 기회일지 시청자분들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또 이외에도 뭐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ASML이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본인들의 실적 전망을 낮춰 잡았어요. 하반기에 좋지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약간은 반도체 쪽에 부담이 됐고요. 오늘 TSMC가 실적 발표합니다. 아마 오후에 대만 쪽에서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잘 봐야 되겠죠.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팀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팀을 이루면서 결국엔 주가가 같이 가고 있는데 TSMC가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할지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의 전망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도 오늘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오후에 대해서 다시 반등하면서 낙폭을 줄여갈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데일리 인사이트에서 반도체 투자에 대한 건 조금 더 자세하게 SK 하이닉스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봐야 될 테니까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K 하이닉스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주가 이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각대 6.5% 좀 급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주가가 27만 6,500원 선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서 해외 그 투자 의견을 좀 살펴봤다면 오늘 아침에는 좀 대신증권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좀 제시해서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반도체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전망 보고서를 하나 내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첨단 쪽이다 보니까 가격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축소분을 좀 반영을 했다라고 하면서 내년에 가격 전망을 올해 기준으로 한 성장 7%에서 6% 하락으로 바꿔 잡았습니다. 그런 여파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그 투자 의견을 바꾸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중립 홀드로 바꿀 만큼 뭐 큰 그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반도체 가격 전망을 내리면서 좀 살펴보시고요. 내년에 반도체 업계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 캐펙스라고 해서 시설 투자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데 만약 내년 그렇게 된다면 가장 많이 찾아야 되는 그런 종목이 SK하이닉스다. 수익이 그때 많이 날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SK하이닉스 이 주가 매력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막 그 구미가 당기지는 않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의견을 좀 일부 반영을 했다라는 점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매수 의견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만 반도체 가격 전망을 내렸다라는 점에서 일부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심리에 그런 이슈였고요. 오늘 한 6.7% 반영해서 진행이 됩니다. 뭐 삼성전자 뭐 여전히 좋다라는 얘기는 했었죠. 대신증권에서 오늘 1%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들 6만 5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확연하게 좀 대비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즘에 참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해외에서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홍콩 증권사에서 또 삼성전자 관련해서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HBM4가 6세대 제품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아시다시피 원시 D램 공정으로 HBM4를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경쟁사인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D램 공정이 XYZ, ABC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여기 원시 D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원비 D램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대비해서 공정 부분에서는 좀 기술력이 한 단계 낮은 걸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뭐 이슈를 한꺼번에 덮으려는 듯 원시 D램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성공하면은 뭐 괜찮은 거죠. 정말 주가가 이제 튈 수 있는 요소인데 어쨌든 그 부분 지금 수율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수율이라고 하면은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시 D램에서 그게 좀 개선이 되면서 올해 연말까지 그 양산을 늘리기 위해서 대규모 지출을 할 수 있다라는 분석 보고서 의견을 내놨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술력이 통한다면 아예 또 반전 시도 가능한 거고요. 오늘 1.6% 6만 5천 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 그리고 하나 비전 3%씩 빠지고 있는 거 연관성이 있고요. 반도체 장비 부분에서는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호 테크닉스 크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22만 원 선 보이고 있네요. 관련 분석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삼성 쪽 이야기를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재판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재용 회장과 관련된 부당합병 회계부정 관련된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오늘 과연 삼성이 10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끌고 발목을 잡아왔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오늘 오전에 11시 15분 정도일 겁니다. 저희 방송하는 중에 아마 대법원 선고가 나올 것 같은데 뭐 방송 중에 나오면 저희가 어쨌든 계속 팔로우하면서 체크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 11시. 자, 1심, 2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한번 10년 전으로 되돌려 볼게요. 2015년이었습니다. 2015년에 경영권 승계 이야기가 삼성 쪽에서 계속 나오면서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삼성의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야기가 그때 한참 굉장한 큰 이슈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부당하게 이재용 회장이 관여했다라는 혐의로 검찰이 2015년부터 조사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수사에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5년을 끌어서 2020년 9월에 첫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또 5년이 지났죠. 결국에 10년 동안 이 리스크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계속 재판에 그리고 검찰 조사에 재판에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영권 리스크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고요. 이재용 회장이 이런 상황에서 뭔가 제대로 결심을 하거나 뭔가 경영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도 있는 상황이었죠. 자, 일단은 작년 2월이었습니다. 작년 2월에 1심 공판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재용 회장을 포함한 미래전략실 포함해서 14명에 대해서 전부 무죄가 나왔었고요. 2심은 올해 초였습니다. 올해 2월에 2심 또 결판이 나왔는데 역시 똑같이 모두 무죄, 모든 혐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무죄 심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또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온 건데 자, 10년에 걸친 사법 족쇄 풀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법조계에서는 1심, 2심이 이렇게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걸 뭐 파기환송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결국에는 이번에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는 이 결정이 나오게 될 경우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M&A를 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해 뭔가 모멘텀을 불어넣어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뭐 또 얘기 많이 나오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 뭐 삼성물산을 필두로 한 지배구조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쪽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관련된 주가의 흐름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바이오로직스, 화재, 생명, 물산, 뭐 SDS까지 전반적으로 삼성그룹주들이 오늘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한번 시장에서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삼성그룹주 지금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네, 듣고 보니 오늘 삼성그룹주는 모두 빨간색, 지금 제가 골라온 이 5 종목에서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이 지난 14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우리나라 시총 1위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 삼성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지분율 7.56%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분을 삼성물산은 4.44% 갖고 있고요. 삼성화재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1.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삼성생명은 삼성물산이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이 19% 넘는 지분율을 가지면서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그 삼성전자의 지분 한 1.45%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와 별개로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보유할 수 있는 간접 지배 구조를 또 여기는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삼성그룹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최근 해외에서도 삼성물산 탑픽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관계를 잘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완전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오늘 관심 있게 보시고요. 마지막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오늘 뭐 장 초반에는 강하게 올라왔다가 힘이 좀 빠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미국 쪽에서의 지금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저희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는 가상자산 3대 법안이라고 해서요. 지니어스법, 그리고 클래어리티법, 반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법 이 세 가지를 의회 상정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 한번 일단 이 세 가지를 통과시키려는 게 약간 제동이 걸렸습니다. 공화당 내,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내에서도 약간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어제 한번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다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행정부에서는 이 가상자산 3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진심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새벽에는 어제는 한번 부결이 됐지만 지금 오늘 또 새벽에는 절차 표결은 가결이 됐어요. 이 절차 표결은 법안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규칙을 만드는 사전 단계인데 요것을 넘어가야 법안 심의와 표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일단은 요거는 1차 관문 절차 표결은 오늘 새벽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 이제 상정이 되어서 다시 투표에 붙여지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공화당 이탈표 던졌던 12명을 직접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압박을 준 것 같아요. 이러면서 직접 설득을 하면서 다시 찬성하기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절차 표결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인지 이것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일단은 공화당 포함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강경파들은요. 이 세 개 법안 중에 이 두 가지를 먼저 통과시켜야 된다. 이 스테이블 코인과의 경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CBDC를 막는 반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법 요거랑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제도권화 시켜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지니어스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도부에서는 만약에 이거 CBDC법이랑 이 관련해서 이 지니어스법을 같이 통과시키면 분명히 민주당에서 반대할 거다. 그러면 통과도 못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의견 조율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진심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이 세 개의 법안이 다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러다 보니까 간밤에 비트코인은 잠시 좀 상승 탄력이 적어졌지만 다른 이 코인들,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이런 알트코인들이 전부 다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결국에는 크립토 위크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 3대 법안이 통과되면서 결국에는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도 상용화가 될 거고 코인에 대한 결제, 과세도 없어질 거고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가격의 추이도 시청자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뭐 신고가 간 종목도 있고요. NHN KCP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일 신고가로 기억이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 도입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 차트를 봤더니 최근 한 달간 이게 급등했더라고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오늘 7에서 8%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정보인증 디지털 보안 그런 쪽에서 정보 인증 쪽에서 강한데 블록체인 기반의 스테이블 사업에 코인 사업에 이제 참여한 그런 이력들 오늘 1% 상승세에 가기에 좀 충분한 것 같고요. 7,84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쿠콘이 52주 신고가 같습니다. 어제 종가 26%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상승세는 유지를 하고 있는 흐름이네요.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날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을 출원했다라는 이슈 있었죠. 오늘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오면서 약간 힘이 좀 엇갈립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STO라고 해서 토큰 증권 그런 부분 이제 발행한 그런 이력에서 관련주이고요. 2% 오늘 좀 매물 나오네요. 10,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나 이 세 종목 좀 오늘 강하다. 그중에 NHN KCP 요거 좀 눈여겨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테마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이슈 확인을 해봤고 이제 오늘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뭐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SK 하이닉스가 많이 떨어지고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데 시장 오늘 어떤 전략 짜고 계세요? 네, 전반적으로 좀 여름 휴가를 앞두고 있어서 펀드 매니저들의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수익이 많이 난 종목에서 차익 시세는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전반적으로 지수는 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 속에서도 반등을 나타내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8월 1일 날 그 한미 간의 상호 관세가 부과되는 그 협상이 끝나게 되고 이제 부과되게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도 수출 쪽에서 이제 뭐 부담감이 좀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미국 수출에 관계가 없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나 이 방산주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도 꾸준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 국군 현대화 관련해서 이 방사청에서 우리 국군을 위한 그 발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내수 쪽에서도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서 보안주들이 동반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안 투자는 일반적으로 가장 나중에 투자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에서도 후순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랜섬웨어 피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 기업들이 이런 보안주에 대한 투자를 관심권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금융 쪽은 보안이 생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보안주들 전반에 걸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 약세를 나타내면서 이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는데 항상 이 시장이 약세일 때는 바이오주가 일종의 도피처가 돼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시장의 순환매를 잘 적응하시고 여기에 대응하시면 충분히 좋은 시세를 그러니까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갈수록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수록 개인 정보, 데이터 이런 거를 잘 방어할 수 있는 기술 이것도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특징주 뭐로 좀 선택을 해주실까요? 네, 상반기와 다르게 상반기에 실적이 많이 난 종목에서 차익시장 매물이 나오면서 펀드 매니저는 현금을 갖게 됩니다. 그 현금을 여름 휴가를 가기 전에 일부 그동안 많이 하락하면서도 하반기부터 살아날 수 있는 쪽으로 옮겨놓고 있는 것이죠. 이쪽이 바로 2차 전지와 자동차 쪽입니다. 2차 전지는 전기차 캐즘이 하반기부터 좀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특히나 전기차 대중화로 부를 만큼 전기차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전기차의 새로운 기회가 되고 가장 핵심적인 이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기차 배터리 쪽에도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이 종목은 대장주입니다. 거기다가 LG에너지솔루션이 LFP 배터리를 양산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 1위는 중국 CATL입니다. 2위가 BYD고 3위가 우리 LG에너지솔루션이죠. 하지만 이 순위가 바뀌게 될 겁니다. LFP 배터리를 만들기 시작한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들과 건곤일척의 한판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손에 집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볼 때 LG에너지솔루션 지금 충분히 싼 가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저희도 한번 캐즘 동거하는 상황에서 네. 잘 좀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우 브리핑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확인을 해봤고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좀 시장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 텐데 오늘 뭐 SK 하이닉스가 단연 화제예요. 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잠시 후에 이데일리 인사이트에서 SK 하이닉스 왜 투자 의견 낮췄는지 그리고 반도체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자사주 취득 규모는 지난해보다 줄었고 취득 기업 수도 12% 감소했다.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자사주 처분은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처분에 나선 상장사는 36곳에서 55곳으로 늘었고 규모도 1조 2천억 원대로 6배 넘게 급증했다. 특히 EB 발행이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부 기업은 자사주를 최대 주주나 우호 세력에 넘기며 경영권 방어에 활용했다. 국회에선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1년 내 소각, 6개월 내 소각, 3년 내 소각 등 다양한 개정안이 제출됐으며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도 소각 대상에 포함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자사주 소각 시 지배력이 크게 낮아지는 기업이 871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기국회 결과에 따라 자사주 처분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럽 각국이 러시아 위협과 안보 불안에 대응해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다. 반면 재정 여력이 부족해 복지, 교육 등 다른 분야 예산은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방향을 택했다. 이로 인해 유럽 내 민간 소비는 위축될 수 있지만 방위산업 투자 확대는 제조업과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은 군사력 강화를 위해 헌법 개정과 특별기금까지 동원하며 군비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글로벌 금리, 자본시장, 원자재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는 한편 한국 방위산업에는 수출 확대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 각국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성장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0.64% 하락이 나오는데 SK하이닉스가 역시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 8% 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27만 원, 2천 원대까지 지금 내려오면서 코스피의 하락을 좀 유도하고 있고 코스닥은 그래도 보합권 0.1% 소폭 하락하는 수준이어서 일단은 코스닥은 안정세를 보이는데 코스피에서 SK하이닉스가 낙폭이 좀 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 쪽의 출발 사원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어제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약보합권 수준 정도에서 출발을 했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어제 0.3% 가까이 빠졌는데 오늘은 강보합권 수준에서 어제 하락을 좀 만회하는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 흐름을 유지는 하고는 있는데 갑자기 또 SK하이닉스의 노이즈가 생겼습니다. SK하이닉스 30만 원 안착할 수 있을까 많은 기대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이데일리 인사이트로 SK하이닉스 포함해서 반도체 투자 전략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대표님 저희 반도체 얘기하려니까 떨어지네요. 참. 네, 그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주제를 이걸로 정하신 게. 예. 네. 하필 또 딱 그런 상황들이어서. 그러게요. 저희 네. 얘기는 이제 오늘 반도체가 잘 갈 거다 이 기대감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 갑자기 지금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은 SK하이닉스 얘기부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뉴트럴로 낮췄는데 네. 왜 낮춘 겁니까? 내용을 쭉 보다 보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 약간 시장 분위기가 네. 삼성전자 승, 하이닉스는 조금 좀 많이 너무 올랐다. 많이 올랐다. 이런 쪽에 대해서 변화가 조금 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쐐기를 박으면서 골드만삭스가 한번 딱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하필 왜 오늘 이 시점에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를 했을까요? 왜요? 제가 보기에는 좀 음모론도 좀 있고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미니옵션 옵션. 관련된 쪽에서 충격을 줘서 그동안 그들이 선물 매도를 좀 이어졌던 거 그리고 또 파생 쪽을 좀 챙기려고 하는 의도도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건 이제 눈으로 하고 네. 항상 목요일마다 이래. 월요일 아니면 목요일날 이런 쪽인 것 같고 네. 이번에 나왔던 하이닉스 관련된 골드만삭스의 내용들을 쭉 보시게 되면은 네. 물론 조금 어이없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처음 이번 실적 올해 실적 이상 없다. 실적들은 다 상향했습니다. 올해는 좋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내년 실적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첫째로 HBM은
하이닉스 HBM은 거의 다 그분께 들어간다. 엔비디아 네. 쪽으로 들어간다. 근데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여력이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블랙웰 시리즈에서 루빈 시리즈로 넘어가는 과정들을 볼 때 네네. 거기서 이제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H20 들어가고 B40 들어가는 과정 쪽에서 약간 생각했던 것보다 그만큼을 그러니까 좀 덜 들어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이제 한 엔비디아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내년에 두 자릿수 정도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HBM 가격들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전망하면서 내년 실적들은 올해보다는 한 19% 빠질 것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될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네. 다 예측이고 전망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네.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쪽으로 바라봤을 때 그러면 솔직히 이걸 보러 오게 되면은 엔비디아 매도부터 먼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네, 엔비디아는 그러면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아마 단기적으로는 재고가 쌓였었던 H20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재고 평가 손이 사라지고 거기다가 또 그러면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B40 네. 쪽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다음 시리즈인 루빈 쪽이 네. 생각보다 그렇게 그만큼 집중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HBM4에 대해서도 어떤 가격대를 더 못 준다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더 흔들린다는 거에 대한 반증인데 그거를 하이닉스만 가지고 움직이고 가격들이 떨어진다라고 보면서 얘기하는 게 말이 될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아마 일단은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네. 많이 오른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약간 좀 주도력은 이제 앞으로 긍정적으로만 보는데 네. 좀 노이즈가 나올 수도 있다는 쪽에 대한 얘기를 한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맨 밑에 보게 되면 단서도 달았습니다. 단서는 뭐예요? 뭐냐면은 아마 그에 비해서 Q의 확대가 계속 HBM에 대한 확대가 계속 나오게 되면은 피해 상승을 이어끌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큰 그거는 또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수요가 계속 네, 증가하면 그거는 또 이제 지금의 의견이랑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런 쪽인데 지금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아이고 하이닉스 이만큼 올랐는데 일단 조정 좀 받아야지. 그리고 또 거기다가 지금 나오는 내용들로 보게 되면 내년 실적 안 좋아진대 이것만 가지고 들어오는 건데. 예,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또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한 30만 원대 근처에서 네.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매했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이런 변동성을 틔워주게 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또 매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속이 쓰리시겠지만 네. 사실 SK하이닉스 못 올라타신 분들은 지금 그러면 오늘 7% 8% 빠지는데 네.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요. 보통 첫날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예, 첫날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아마 다음 주 한 중반쯤 가면서 다음 주에 또 실적 발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SK하이닉스 다음 주 실적 다음 주가 아니고 실적 발표 본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 제가 알기로는 23일인가 시장이? 20 며칠인 것 같은데 근데 24일이었나? 그쯤 됐을 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건 올해는 실적을 상향시켜놨어요. 그러면 당장 주가가 밀렸는데 그러면 그 상황 쪽에서 좋은 실적을 가지고 반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반등이 나오겠죠.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주 초쯤에서 어느 정도 단기 안정권 마련되게 되면 지금 그때는 진입을 해볼 시점이 됐다.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큰 위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죠. 만약에 오히려, 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하이닉스만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오히려 부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도 이제 HBM3 들어가고 4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가격이 빠진다. 그럼 삼성전자는 뒤내주는 입장 쪽에선 더 타격이죠. 근데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둘 다에 대한 영향권이 들어오는 건데 네. 오히려 지금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다고 나오는 어떤 자연스러운 조정 쪽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네. 어쨌든 대표님은 엔비디아 이게 만약에 이 골드만삭스의 분석이 맞다면 네. 삼성전자도 타격이고 엔비디아도 타격이다라고 의견을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뭐 메모리 반도체는 다 타격이겠죠. 그쵸, 예. 예. 근데 이제 또 한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네. 지금 어쨌든 SK하이닉스가 너무 독주하고 있으니 예. 엔비디아 측 입장에서도 네. SK하이닉스에게만 받는 게 부담이고 예. 마이크론을 자꾸 데려오려고 하고 삼성전자도 자꾸 데려오고 퀄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네. 경쟁을 시켜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게 엔비디아 쪽에겐 유리하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그건- 의미에서 엔비디아가 안 떨어지는 건 아닐까요?
그런 관점 쪽에서 그러니까 경쟁을 붙여서라고 내온 내용들이 아니라 그 내용들을 잘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가 가격 주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어차피 HBM4로 들어온 이상 그건 이제 나밖에 내가 다 소화할 테니까 가격을 내려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또 다른 얘기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리즈들이 제대로 못 돼서 만약에 나온다라는 쪽으로 변화가 되게 되면 엔비디아도 좀 다른 모습들이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디램 업체 쪽인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게 갑이면 참 좋은데 네. 갑이 아니라 을인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당연히 그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오늘 많이 빠지겠죠. 예, 그런 쪽으로 나올 거고. 근데 삼성전자만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반영해서 올라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주가 차이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에 좀 부각을 못 받았던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이어가는 과정이고 거기서 하이닉스가 흔들리는 과정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나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삼성전자는 반등하고 있는데 간밤에 새벽에 뭐 이게 시차는 저도 확인은 못 해봤는데 어쨌든 엔비디아는 상승 마감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 빠지면서 마감했거든요. 네. 미국에서. 요런 오늘 밤에는 또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엔비디아 이야기로 뭐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이번 주에 뭐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이 많아요. 네. H20 관련해서 이제 저사양 AI 칩 관련해서 이거 중국에다가는 이제 허용해주겠다라고 미국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이 상황이 펼쳐지면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떤 수혜주를 봐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네, 수혜주는 일단 결론적으로는 가장 적합한 건 삼성전자겠죠. 네, 왜냐면은 일단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H20이란 거는 그 전에 중국 쪽으로 나가기 시작한 다운그레이드 모델이었는데 이거를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까지 일단 막았습니다. 그쵸. 나가지 말라고. 근데 그게 다시 이제 재개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엔비디아 입장 쪽으로는 재고떨이죠. 네, 갖고 있던 재고를 떨린다. 그리고 다음에 모델 블랙웰 시리즈 새 칩을 탑재한 블랙웰 시리즈 가지고 B40이라는 게 나간다. 네. 그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B40에 더 신경을 더 쓰겠죠. 근데 이 B40에는 HBM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요? 이제 GDDR7이 들어갑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저전력 그래픽 관련된 쪽에 어떤 메모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그래도 가장 이쪽에서 잘 하고 있었던 쪽들은 삼성전자라고 봐야겠죠. 다음 버전에는 GDDR7이 들어간다는 네. 거예요? HBM이 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그나마 원래 이걸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저 예전 같은 경우는 별로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치,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때 또 달라요. 그때 다른 시장이죠. 그럴 때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러면은 그래도 가뜩이나 삼성전자의 모멘텀이 없는 마당에 네. 이게 조금 붙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또 그와 함께 종목 중에서 기판 업체들도 기대가 되겠죠. 그 DDR7 들어가는 기판 쪽에 가장 담당을 하는 심텍이라는 회사. 심텍. 예, 이 회사도 이제 기회가 좀 더 높아지겠죠. 네. 그런 쪽에서 바라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최근에 좀 올라오다 보니까 네. 오늘은 아마 대덕전자가 제일 셀 겁니다. 여전히 그래도 그동안에 이어갔던 FCBGA 쪽에서 성과가 이제 투자만 하다가 네. 이제 조금 좀 턴어라운드 할 때가 됐다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변화가 나오는 기판 업체들이 조금 더 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니까 어쨌든 엔비디아 쪽은 미국과의 중국과의 관세 협상 여기에도 뭔가 살짝 인볼브돼 있는 것 같기는 하고 이 네. H20을 수출 허용해 주는 거. 그러면 또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은 또 네. 최근에 어쨌든 엔비디아 잘 가고 있지만 예. 또 잘 가고 있는 게 AMD도 덩달아 잘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AMD도 근데 어쨌든 이 저사양 칩을 중국에 수출 허용되는 이런 수혜도 함께 받잖아요. 네. 오히려 상승 탄력 면에서는 AMD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고요. 네. 엔비디아는 저기 저 위. 고점에 있잖아요. 예, AMD는 이제 중반 정도. 고점을 예. 향해 가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격차를 좀 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지금까지 많이 매매하셨던 분들 아직까지 AMD 갖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아이디어는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래요? 왜냐하면 강한 거 사야죠. 그 주도적인 걸 사야지. 그걸 또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엔비디아가 출렁해서 못 간다. 네. 그럼 AMD가 그럼 반사익으로 올라갈까요? 같이 흔들리겠죠. 더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AI와 관련 엔비디아의 개인적인
그 단독적인 상황 쪽으로만 움직이게 되면은 그건 뭐 반사이익으로 나올 수 있겠는데 그 반사이익을 볼 정도로 시장 점유율을 마구 키워가느냐 이건 아직 아닐 수가 있기 아니다, 때문에 예, 지금 뭐 신제품 출시하면서 그 최근 들어서는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그렇게 이어지고 게다가 또 이번에 자일링스 인수했었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나왔던 프로그래머블 칩 관련된 쪽에서는 또 하나의 또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너지 기대감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건 저희가 다 예측하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AMD가 지금 뭐 MI 이제 4000인가요? 4000 시리즈까지 나온 것 같은데 예. 이쪽까지 가면서 새로운 칩을 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잠식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그겁니다. 그 시스템,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쓰는 시스템들이 네네. 쿠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만큼 경쟁력이 있어서 AMD 걸로 오픈 소스 쪽으로 가면서 그쪽으로 계속 쓸겠느냐 이게 아직까지 어렵다고 합니다. 아. 네, 되게 보수적이라고 해서 지금 성능 차이가 있군요. 예, 내가 지금 쓰는 거에서 굳이 그 아무리 싸고 좋다고 해도 그쪽으로 넘어가서 뭐 이렇게 하겠느냐 이게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강점이 있고 거기다가 또 지금 엔비디아가 하는 일들이 단순하게 이제 GPU의 완성을 만들었고 AI 쪽에서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확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주는 LLM에서 거대 언어 모델 쪽에서 이제 특화되는 언어 모델 쪽으로 가서 이제 금융 아니면 의료 아니면 네. 무슨 뭐 또 다른 특화된 세분화 쪽으로 갔을 때도 또 막 학습을 하기 시작하는 과정들이 나올 때 그러면 그게 지금까지 딱 전이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 그래도 엔비디아가 가장 확장력이 높다 쪽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거는 좀 약해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역시나 아직 엔비디아의 야성은 넘기가 조금 지금 쪽으로 좀 않다.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다시 우리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 우리 네. 시장 아까 뭐 어쨌든 H20 요 이슈는 삼성전자나 심텍이나 네. 뭐 대덕전자나 이런 쪽이 좋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계속 주도주로 가다 보니까 네. 소부장 쪽에서도 SK 하이닉스의 팀, 네. SK 하이닉스 라인 쪽으로 소부장도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유효할까요? 아니면은 삼성 쪽으로 이제는 서서히 갈아타야 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건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예. 아, 예.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또 그렇게 많이 했죠. 이거는 삼성양, 이거는 또 SK하이닉스양. 그래서 또 최근에 삼성양이라고 하는 이오테크닉스가 급등하다 보니까 와 이것도 삼성양 쪽으로만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쪽도 이제 좀 더 가야 되느냐? 예, 이분법적 말고. 그러니까 이쪽에 무게를 둔다는 쪽으로 여기도 이제 좀 사보고 해야 되지 않나? 예. 그게 그거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지금 분위기 쪽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옹기가 펼쳐질 수 있겠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예. 그게 확인이 돼야 더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특히 원래 삼성전자가 이제 항상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케이펙스 투자를 늘리고 그러면서 반도체 장비부터 그다음에 또 업황 좋다 보니까 소모품, 부품까지 다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였는데 그렇죠. 이번엔 그렇게 나오지가 않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움직이게 되면 혹시나 하는 기대감 때문에 반응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으로 확대시키는 것보다는 일단 소부장 쪽에서는 일단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다음을 노리면서 쓴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오테크닉스의 변화 이런 거 나오는 거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하지만 근데 그런 건 단계적으로 좀 올라와 있고 그냥 또 기대감이 좀 받쳐져 있습니다. 네. 그것도 특히 가장 관련돼서 본딩 쪽에서도 알려주는 회사라고 보게 되면은 지금 얘기하는 뭐 도쿄 일렉트로닉 이쪽들도 짱짱한 회사긴 한데 그런 쪽 놔두고 이오테크닉스가 더 잘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일단 범용적인 또 디램 쪽에서의 장비 쪽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이거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와 함께 그래도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그래도 소재 쪽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재. 예. 그래서 지금 소재 쪽에서는 열심히 그래도 성과를 내고 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엄팍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소모품 쪽인 소재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 특히 대표적으로 세정 쪽에 들어가는 뭐 ENF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도 올라서 이제 살짝 조정 나오네요. 네, 이런 쪽들 변화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포커스 링 쪽의 강자 월덱스 같은 경우도 월덱스. 예 이제 고점이지만 계속 또 시도를 하는 모습들이고 이런 쪽이 나을 것 같고 좋네요. 예 그런 쪽이고 게다가 또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요즘엔 또 이제 AI 칩 시대다 보니까 네. 좀 더 다양하게 테스트 쪽에 대한 변화가 계속 또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또 제일 중요한 회사들이
또 소켓 쪽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소켓의 강자들이 움직이는데 지금 최근에서 ISC가 좀 움직였다가 오늘 반도체 이번에 ASML 때문에 좀 충격받고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저항대가 못 넘어간다는 얘기죠, 당분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것들도 떨어졌네요. 예, 눌림목대 들어 잘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하나 조금 최근에 움직였었던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네. 변화가 지금 주가는 오늘 많이 빠지네요. 많이 빠지죠. 예, 어제 또 저항 시도했다가 다시 네네, 흔들리고 그러네요. 지지권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 그러니까 어제 ASML 타격받고 SK 하이닉스까지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더 흔들어지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이런 지지권들이 만들어가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런 게 하방을 좀 지지하는 게 나타나면 뭐 다음 주까지 아까 말씀해 네. 주셨지만 다음 주까지 하방을 지지되는 걸 확인하면 오히려 매수해 볼 수 있는 찬스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LG 쪽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이번 주에 또 그런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네. 본더, 하이브리드 본더를 LG가 지금 뭐 연구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하기 위해 뭐 물론 시간은 뭐 몇 년 뒤더라고요. 2027년? 8년입니다. 이제 28년? 네. 더 머네요. 3년이나 남았는데. 네. 물론 뭐 좋은 이슈이긴 하나 이게 LG전자나 LG 쪽의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이라고 보세요? 일단 이게 하이브리드 본도가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HBM4로 들어가기 위해서 네. 들어가는 그 본딩 장비 쪽을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3는 뭐 거의 다 지금 이제 거의 완성 단계고 4로 갔었을 때 우리가 할 일이 있겠다는 쪽에서 거기부터 들어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시장은 성장하는 건 뭐 다 맞고 LG 입장으로 보게 되면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 지금 LG 그룹, LG전자가 좀 약간 관세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그쵸. 예, 그리고 또 실적도 이번에 계속 후퇴하고 있고 그냥 가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쵸. 가전과 전장 두 주축인데 전장 쪽에서 지금 성과가 나오지가 못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전장은 지금 전기차와 관련된 쪽에서 좀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거기서 성과가 못 나오게 되면은 뭔가 또 다른 걸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겠죠. 그런 쪽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반도체 패키징 좀 했잖아. 다시 모여봐. 그래가지고 예 지금 이쪽이 핫하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2033년까지 앞으로 한 8년 뒤까지 해서 한 지금 2023년 대비해서 3배 큰다라고 하게 되면 커지는 시장에서 우리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 네.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쪽 시장은 한미반도체 걸쭉한 우리나라에서 스타가 있고 한화비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쿄일렉트론 원래 이쪽이 또 가장 강력한 경쟁자 중에 하나거든요. 이쪽을 같이 노크를 해서 들어간다라는 쪽들로 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쉽진 않습니다. 네, 쉽지 않나요? 쉽진 않고 거기다 만만치 않고 거기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후발주자로서 가장 강점이 뭡니까? 이제 기술은 비슷하게 성공해놓고 싸게 들어가는 거겠죠. 또 그만큼의 수익성이 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반도체가 보여주는 그만큼의 고수익성 못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다 이제 제살 깎아 먹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경제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뉴스 가지고는 다 한미반도체나 하나비전 다 흔들리는 게 그런 이유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날 근데 그 발표가 나왔던 날에는 한미반도체나 하나비전이 좀 주가가 떨어졌었는데 네. 또 금방 회복하더라고요. LG전자도 그날은 뭐 막 올라가다가 윗꼬리 달고 쭉 떨어지더라고요. 네. 주가가. 일단 LG전자 보게 되면 딱 저항 맞고 떨어졌고요. 네. 여기 지난번에 그 저항 비슷하게 나왔던 자리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 근데 반대로는 한화비전 같은 경우는 예, 그리고 그런 상황이고 한화비전이나 나머지 종목들은 일단 반등 시도를 하려다가 이번에 그래도 실적 단기간 전에는 나쁘지 않지 않느냐라는 네. 쪽에 대한 분위기가 나오면서 반응 나오다가 지금 밀리는 모습들이고, 근데 다른 반도체 소부장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밀리는 모습들은 아니고요. 네, 한미반도체는 이번에도 실적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경쟁에 대한 부담은 앓고 있는데 이번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반응은 또 나오겠죠. 네. 근데 반응 나오는데 추세적으로 예전에 줬던 밸류만큼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한미반도체가 독주했다가 네. 프리미엄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만큼의 높은 밸류를 못 준다 이렇게 나오는 과정들이다 보니까 그거는 염두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도 지금은 단기적으로 지지권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반등 시도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네. 너무 예전에 갔던 뭐 20만 원권까지 본다. 이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반도체 앞으로의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떨지 한번 예상 좀 해주세요. 지금은 일단은 뭐 사실 어제까지는 이제 반도체가 다시 좀 힘내지 않을까? 네. 라는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골드만삭스 때문에 약간 상처가 났고 네.
여기에다가 뭐 ASML도 오늘 새벽에 뭐 하반기에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는 또 이제 AI나 이런 투자는 엄청나게 하겠다라는 건 자연스럽게 우리가 수요가 따라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네. 근데 또 반도체 관세 이야기도 또 한편에서는 하고 있어요. 이게 막 서로 다 엇갈려 있더라고요. 그렇죠. 하반기 연말까지 전망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네, 약간 체력이 떨어질 때 이런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런 때는 또 흔들림이 더 나올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나오는 그 변화, 특히 엔비디아에서 보여주고 있고 대만 AI 서버 업체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는 네. AI 투자 쉽게 죽지 않는다. 이게 아직까지도 하반기 폭발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거기서 연결될 수 있는 그나마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을이기 때문에 나오는 이런 여파들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네, 그런 흐름이라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면 HBM이 이제 사장되는 기술이고 이제 목화에서 앞으로 이제 고생을 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기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네, 네. 그건 아니라고 하게 그건 되면 아니죠. 예, 지금 흐름은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자연스러운 차익 매물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하이닉스 매도, 삼성전자 매수 이것도 아니다라고 보시게 되면 아마 그 빈 격차를 삼성전자가 좀 끌고 가는 건 맞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 하이닉스가 더 출력 힘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다시 좋은 자리 봐서 또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땡큐 골드만삭스라고 해야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기회도 찾아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SK 하이닉스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와서 근데 어쨌든 뭐 시장이나 SK 하이닉스 경쟁력 자체가 꺾인 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저희가 감지를 하고 오히려 좋은 기회를 좀 잡아봐야겠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한 다음 주까지 한번 흐름을 체크를 해보고 다음 주에 또 뭐 대표님이랑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또 반도체 하겠습니다. 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이슈가 예, 나오면. 예, 시켜주시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반도체 투자 전략 좀 세워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파월 해임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당장 내려와야 한다. 대한민국 증시 구글 먹는 비만약 치료제 메세라 투자 소식 비만 치료제주 초강세입니다. 자, 트럼프가 여기서도 불확실성의 전략을 가져가는 것인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자 정리를 하면은 트럼프가 지금 요구하는 게 사임인지 해임인지 이거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눈앞에서 사라지는 걸 원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근데 그게 스스로 나가는 사임인지 자기가 무슨 법적인 걸 뭘 걸어서 해임시킬 수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다 부정했거든요. 그리고 임기는 일단 내년도 5월이에요. 이 파월에 정해진 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입니다. 지금 1년 안쪽으로 들어오긴 했죠. 그런데 그 의장의 임기가 있고 의장이라는 건 직책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3년 동안 자퇴를 안 하면 고등학생의 신분은 유지됩니다. 근데 그 고등학생을 지내는 동안 예를 들어서
뭐 전교 어린이 저기 회장을 할 수도 있고 전교 어린이가 아니죠. 전교 부회장 할 수도 있고 전교 회장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떤 직책이죠. 그러니까 요것도 똑같습니다. 파월이 의장으로서 임기는 내년 5월인데 그냥 학생으로서의 임기 있잖아요. 이사회 멤버로서의 임기는 2028년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년도 5월에 의장직을 냈는데 거기에 또 이사회 멤버 7인으로서 있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년도 5월까지 의장직을 버틴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의장직을 내려놓는 순간 이사회 멤버도 내놓는 거 이거는 여기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거 확실합니다. 트럼프가 거기까지 못 봐줄 거예요. 거기까지 못 봐주는데 이제 더 전에 나갔으면 좋겠죠 지금. 그래서 이제 사임을 하면 좋겠는데 사임할 생각 없어 보이고. 그래서 기자가 해임할 수 있느냐 해임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몇 시간 전이에요. 몇 시간 전에 물어봤는데 해임은 안 한다. 근데 또 토를 달았습니다. 만약에 뭐가 법적으로 걸릴 게 있으면 해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 어떻게 한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같아요. 법적으로 걸어서 해임할 게 생기면 내가 해임할 수 있다. 이거 같아요. 그 얘기 같은데 과연 법적으로 걸 수가 있을지 지금 초호화 리노베이션 그것 때문인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만약에 파월이 어떤 형태로든 내려오게 되면 주식시장의 충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런 적이 없어요. FRB 의장이 이렇게 강제로 끌려나게 내려온 적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FRB 의장은 제2의 경제대통령으로 불리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뭐 사임을 하든 해임을 당하든 2026년도 5월 때까지 못 가고 중간에 나가게 되면 지금 일단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잖아요. 미국 주식시장이. 여기서 갑자기 충격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갑자기 충격이 오면서 달러 가치가 폭락하면서 주식시장도 급락할 확률이 커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지금 변수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된다. 계속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다우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은 다 올랐습니다. 자, 다우 존슨앤존슨. 6% 급등했네요. 자, 존슨앤존슨 저번에 얘기 드렸는데 이 생활용품 사업부랑 일반 의약품 사업부, 타이레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캔뷰라는 회사로 스핀오프 시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아는 존슨앤존슨에는 어렸을 때 베이비 로션, 베이비 오일 이건 없어요, 이제는. 이 회사는 이제 전문 의약품.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과 우리나라 유한양행의 렉나자, 그렇죠? 얀센의 아미반타맙하고 이 유한양행의 렉나자랑 짝꿍, 신데렐라랑 저기 왕자님이 결혼해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에 지금 대항하는 지금 그 단계로 넘어서면서 유한양행도 급등했었고 그렇잖아요. 바로 그 분야가 있는 거죠. 근데 어제 이제 그 분야가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았는데 6% 급등했습니다. 자, 암젠이 또 2.23. 어제는 그냥 의약품 관련주, 제약바이오가 초강세를 보였죠, 지금. 그렇죠? 이 지금 네 번째 머크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랑도 연관이 깊죠. 존슨앤존슨의 얀센이랑 유한양이 콜라보했죠. 머크의 키투르다는 또 우리나라 시가총액 코스닥 1위 알테오젠이랑 콜라보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크려면 이런 세계적인 제약사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어쨌든 우리나라랑도 연관이 깊은데 제약바이오가 강했다. 자,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나스닥 2700선 돌파했네요. 자, 나스닥 100 중에는 뭐가 올랐나요? ARM 홀딩스가 4.6이 올랐네요. 자, ARM 홀딩스가 저 1위를 차지했으니 이따가 니케이 지수에 소프트뱅크 오르나 보세요. 소프트뱅크가 이 최대 주주니까요. 자, 워너브로스. 또 올라. 워너브로스 방송사가 많이 올라요, 요즘에. 쇼피파이 올라왔고 테슬라도 있네요. 자, 어쨌든 ARM 홀딩스가 1위였다는 거. 이따가 볼 ASML 홀딩스, 이 반도체 장비 회사 있죠, 네덜란드. 그 회사는 또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ARM 같은 이 설계 자산에서는 또 급등했어요. 반도체주가 어떤 분야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제 엄청 갈렸습니다. 그 부분이 재밌는 포인트였고요. 자, S&P 500입니다. 자, 다우랑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률 순위로 보여드리는데 S&P 500은 그냥 이 시가총액 순위로 보여드리잖아요. S&P 500은 종목이 500개여서 이걸 상승률 상위로 해버리면 그렇죠? 막 비중 진짜 작은 500이 종목 막 올라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것만 시가총액 순위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그렇죠? 다우는 30종목이고 나스닥은 100종목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30개, 31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상승률 상위로 해도 크게 엄청나게 막 비중 잡고 이런 이상한 조그만 초소형주들이 막 테마주가 그렇게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S&P 500은 500종목이고 이 비중 자체가 매그니피센트 7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걸로 보여드리는 게 훨씬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요즘에 테슬라 또 얘기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테슬라 잠깐 흔들릴 때 버크셔 해서웨이, 일라이릴리, 브로드컴 이게 매그니피센트 7의 후보로 거론됐거든요. 이번에 또 나왔어요. 한 곳에서. 테슬라가 계속 저렇게 앨런 머스크가 이상한 짓을 하고 흔들리면 매그니피센트가 매력적이라는 뜻이잖아요. 매력적인 종목에 다른 걸 넣어야 된다. 브로드컴이 또 거론됐고요. 요즘에 기적의 미라클이죠. 오라클이 거론됐습니다. 오라클이 요즘에 크레이지 모드거든요, 진짜.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테슬라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만 지금 빠진 상태고요. 아, 그리고 테슬라랑 같이 퇴출이라고 그러는데 퇴출 명단에 애플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애플이 정말 아쉽죠? 옛날 우리 시리 기억하시잖아요. 시리야 뭐 해줘. 이것만 그대로 갖고 와서 시리야 그림 그려줘, 지브리풍으로. 아, 이거 됐으면 애플 대박인데 그게 안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애플 테슬라가 7에서 빠져야 된다는 얘기가 좀 상간에 나오고 있다는 거. 애플 테슬라 힘내야 됩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유일하게 하락을 했는데요. 보겠습니다. ARM홀딩스 역시 여기도 1위죠. 나스닥에 있는 종목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도 있죠. 자, AMD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결국 H20 중국의 수출 제한이 풀렸죠. AMD도 결국에는 저기죠. AMD도 중국에 대한 비중 그리고 조금 저사양으로 엔비디아를 따라가야 되니까 AMD에게도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ARM vs AMD 이런 거는 좋았습니다. 엔비디아도 플러스였고요. 자, 근데 특징주 보겠습니다. 어디 단에서 문제가 생겼냐? ASML 홀딩스. 자, 우리 슈퍼을이죠. 슈퍼을 네덜란드 회사고 그래서 아메리칸 예탁 증서로 ADR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ASML 홀딩스가 본장에서 급락을 했었거든요. 자, 지금 그 시간 외에서는 오르고 있긴 하지만 자, 이 장비 회사가 슈퍼을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중국도 풀렸고 엔비디아, AMD가 다 플러스면 엔비디아, AMD가 칩 만드는데 결국 다 누구한테 맡기나요? 다 제조는 TSMC에 맡기고 TSMC가 그 제조를 하는데 그 공장에서 도구는 다 못 쓰나요? 다 ASML의 도구를 쓰죠. 그러니까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핵심 도구니까 슈퍼을이라고 부르는데 왜 ASML만 저렇게 하락했을까? 그래서 지금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좋지 않았거든요. 자, 에버코어에서는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ASML이 2026년도 성장이 불확실하다고 언급이 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요거를 기회로 보는 시장이 또 많기도 하고 어쨌든 성장의 불확실성으로 하락을 한 부분이 있다. 근데 역시나 슈퍼을이고 사실 반도체 제조에서 TSMC가 저 도구를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역시 제 생각도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로 일본으로 넘어가죠. 일본 니케이를 보겠습니다. 자, 니케이에서 소프트뱅크 보자고 했죠. 오늘 0.27 빠지고 대만도 0.00, 코스피도 0.49. 오늘은 지금 아시아 증시가 다 약하네요. 자, 도요타 자동차가 마이너스고요. 자, 소프트뱅크 그룹을 봅시다. 아, 역시 시가총액 20위 안에서 소프트뱅크 그룹이 상승률 1위입니다. 그렇죠? 1.87로. 소프트뱅크 그룹이 아까 전에 ARM홀딩스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ARM홀딩스가 올랐기 때문에 소프트뱅크 그룹이 오늘 오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거 제외하고는 소니, 닌텐도가 역시 좋죠. 최근에 한 몇 달간은 도요타 자동차의 부진을 소니, 닌텐도, 저 콘솔 업체들이 메꿔주고 있습니다. 자, 대만입니다. 대만 0.16으로 마이너스 전환했네요. 그 사이에. 이렇게 되면 아시아 3대 증시가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오늘은 비도 오는데 다 지금 좋지가 않고요. 자, TSMC가 0.88로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미디어텍 그다음에 ASE 테크놀로지, UMC, 이 AS 테크놀로지만 살짝 강보기고 다 마이너스인 상태예요. 반도체 밸류체인이 별로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코스닥은 살짝 플러스네요. 오늘 아우가 힘을 내주고 있고요. 81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3200선을 앞두고 조금 숨고르기에 나선 모습이고요. 자, 역시 수급이 좋지 않네요. 외국인이 2천억 가까이 지금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천억을 판 지금 마지막 날은 7월 2일로 돌아가야 됩니다. 7월 초에 7월 2일 날 4천억 원을 팔고 나서 그다음에 7월 9일도 4,800을 팔고 나서 2천억 원대 파는 것은 지금 처음입니다. 오늘 꽤 많은 양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제 SK 하이닉스 이게 나쁜 거로는 아니었는데 젠슨 왕이 이런 질문에 답변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SK 하이닉스 거를 쓰고 있으나 삼성전자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게도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해서 그런지 삼성전자는 오늘 65,000원 돌파했고요. SK 하이닉스는 아쉽게도 9% 가까운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오늘 눈에 띄는 건 역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다시 힘을 내고 있죠.
10위 밖으로 넘어서 가지고 11위, 12위까지 밀려났다가 다시 치고 올라오면서 90만 원에 근접하면서 다시 시총 8위, 현대차 7위랑 딱 붙었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아우가 조금 더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난 종목도 많아 보이네요. 자, 펩트론. 펩트론이 지금 에코프로를 밀어내버렸군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좀 안타깝죠. 에코프로. 사실 얘기하기도 좀 이 마음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되새김질을 해야 되긴 해야 됩니다. 그 광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아무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우매함을 지금 이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에코프로가 오랫동안 그래도 시가총액이 워낙 컸기 때문에 4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드디어 펩트론에게 4위 자리마저 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지금 시장이 3,200선을 코스피 기준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에코프로 그다음에 코스피에는 LG에너지솔루션 이런 2차 전지주들은 하나도 빚을 못 바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시장이 잘 갈 때 그 주요 테마를 잘 타지 못하면 완전히 소외된다는 거 여기서도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상승률 상위 섹터 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3.54, 면역 항암제 2.77, 제대혈, 치매, 코로나19, 바이오시밀러, 마이크로 플라스마 어디까지 가나요? 유전자 치료제, 낙태피 요 정도까지가 전부 제약바이오인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다우지수랑 굉장히 유사하네요. 그렇죠? 존슨앤존슨, 머크, 암젠 이런 제약바이오가 강세였는데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제약바이오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제넥신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펩트론이 15.61입니다. 자, 제넥신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지만 펩트론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이 에코프로를 제치고 시가총액 4위에 올랐다. 이 중요성도 있고요. 자, 펩트론이 왜 4위에 올랐느냐? 지금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자, 이번 달에만 고가상으로 47.04가 올랐습니다. 대단한 시세가 아닐 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 요 지금 소식은 요런 소식과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 구글에서 자, 구글도 우리가 뭐 이 검색 회사이고 이제 클라우드 회사이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회사이고 이런데 뭐까지 손대고 있다? 제약 바이오까지 손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먹는 비만약 치료제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이름이 코메사인가요? 지금 이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우리가 먹는 비만약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에 D&D 파막텍도 있고 펩트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사를 맞다가 주사를 맞은 게 아프니까 패치를 붙이다가 패치도 귀찮으니까 먹고 계속해서 이 제형이 변경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되면 정말 편한 지금 세상에 올 수가 있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세라군요. 지금 구글이 메세라라는 회사에 지금 투자를 해서 먹는 비만약 치료제, 그러니까 초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구글 호스피텔이라고 돼 있는데, 자,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구글도 아마존도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파를 그려봤는데, 자, 이 트리플 치즈버거죠. 패티 3장에 치즈 3장까지 끼어있는 이 엄청난 버거를 먹고 이렇게 비만인 사람이 이제 메세라에서 만든 저 알약 하나 먹고 저렇게 홀쭉해진다. 물론 운동하고 식이요법도 병행을 해야겠지만 극적인 효과를 사파 한 장에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자, 만약에 정말 저렇게 그림처럼 된다면 너무 편하게 먹고도 편하게 살을 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너무 약에 의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이렇게 트리플 치즈버거도 비만약 한 알이면 0칼로리.
정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문신학 1차관을 비롯해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등 9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R200 산업단지, 조성범부처 TF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첨단기업 유치, 정주 여건 개선, 특별법 제정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R200 산업단지 조성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TF는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의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전력망 수소망, 데이터망 통합 인프라, 이른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R200 산업단지는 이 구상의 핵심 기착지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기업의 녹색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연내 특별법 제정안 마련과 함께 전력구매제도 개선과 입지 규제 완화,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시범단지 선정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는 그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그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철학이 이 에너지 고속도로의 공약에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세하게 이행 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TF 회의를 격주 정례화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탄소 중립과 녹색 산업 육성의 기반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R200 산업단지와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주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CS 베어링, 유니테스트, 한화에너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두산퓨얼셀 등이 수혜 종목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외인의 매도세에 조금은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쉬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시가총액 상위단에서 보자면 SK하이닉스는 급락이지만 삼성전자는 상승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 기대감으로 인해서 삼성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 중인데요. 코스닥은 하락분을 되돌리면서 현재 시간 기준 양전에 성공했습니다.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입니다. 현재 지수 상황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32%가량 하락하면서 3,17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점차 낙폭을 조금은 만회하고 있고요. 3,170선을 넘어섰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27%가량 상승 전환됐습니다. 814선을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피 200은 0.42%가량 하락하면서 42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코스피부터 알아보시죠. 코스피가 외국인 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800억 원가량 팔자세 가져가고 기관이 1,600억 원가량 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2,800억 원가량 코스피 시장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개인만 매수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외국인이 1,000억 원가량 팔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시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환율이 파월 조기 해임 우려감이 여전하다라는 평가 속에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전날보다 2원 오르면서 1,388원 선에서 출발을 했는데 1,390원 선을 현재는 넘어섰습니다. 1,390원, 91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바로 투자 뉴스도 이어가 보시죠. 오늘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 하향 소식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최근 들어 급등했던 SK하이닉스 주가에 대한 우려를 담은 증권사의 보고서가 잇따라 발간된 점도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오늘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HBM 시장 전체의 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내년부터는 HBM 산업의 경쟁력 심화로 가격이 처음으로 하락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건데요. HBM 가격에 대한 주도권을 이제는 공급사인 SK하이닉스가 아닌 고객사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가격 자체적인 하락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이번 달 24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올해 실적 추정치는 상향 조정하지만 2026년에는 HBM 가격이 두 자릿수 비율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함께 밝혔습니다. 오늘 대신증권에서도 반도체 업종에 대한 가격 전망 보고서에서 HBM4 가격 프리미엄 축소가 예상된다면서 2026년 HBM 평균 판매 단가 전망을 기존 2025년 대비 7% 성장해서 2025년 대비 6% 하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 오늘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장중 7% 넘게 하락하기도 하면서 지난 11일 장중 30만 6,500원으로 사상 최고가 기록을 세운 것과 비교해서 엿새 만에 주가가 1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현재 시간 점점 더 낙폭을 키워가면서 8% 넘게 급락 중입니다. 27만 2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SK그룹주들의 주가도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하락에 따라서 SK스퀘어도 8% 넘는 하락, 15만 9,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SK주가도 현재 시간 6% 넘게 강하게 빠집니다. 21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전립선 암 및 성조숙증 치료제인 루프원에 대한 식약처 품목 허가 소식에 최고 22% 넘게 급등했던 펩트론의 주가가 연일 상승하면서 오늘도 시장의 관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루프원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비만 치료제 테마로 함께 묶이면서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건데요. 신한투자증권은 펩트론에 대해서 루프원 승인을 통해 기술력을 임상이 아닌 상업화를 통해 검증 종결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루프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물학적 동등성을 충족해서 자체적인 기술력, 생산 및 임상 역량만으로 승인받은 성과를 냈다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또한 이번 식약처 승인을 통해서 지속형 기술인 스마트 대포 플랫폼의 검증이 완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주 1회 제형을 월 1회 제형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현재 공동 개발 중인 일라이릴리를 포함한 비만 치료제로서의 확장 가능성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펩트론은 주 1회에서 월 1회만 투여 가능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받아가면서 오늘 주가가 상승 탄력 강하게 받았는데요. 펩트론 외 비만 치료제 관련 주가도 오늘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펩트론이 두 자릿수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6% 넘게 상승하면서 27만 6천 원 선 현재 시간 거래가 되고 있고요. D&D 파마텍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4.9% 넘게 오르면서 15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동제약도 비만 치료제 관련 주가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15% 넘게 급등하면서 23,2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틸이 재생에너지 솔루션 전문 기업인 한화큐셀과 20년간의 장기 직접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태양광 발전 재생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데요. 직접 전력 구매 계약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 소비자가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는 아리백 이행과 또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계약을 통해 세아베스틸은 연간 16,425메가와트시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추가 확보하게 됩니다. 연간 총 4만 메가와트시가 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게 되는데요. 현대건설도 재생에너지 공급을 다변화하기 위해 대한태양광 발전 사업자협회 또 굿뉴스 에너지와 함께 태양광 발전소 관련 전력 공급 확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협력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속 오늘 관련 기업들 주가 확인해 보시죠. 한화솔루션이 오늘 0.77%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자로 이 정부가 관련 TF를 출범해서 아리백 산단의 조성에 힘을 내고 있지만 오늘 주가는 크게 탄력을 받아가지 못하고 있고요. 35,225원 선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주가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11%가량 상승하면서 46,3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투자 뉴스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혼조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외인의 매도세 지수가 조금은 쉬어가는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장 흐름 속 주목해볼 종목과 업종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이어 알아보시죠. 네,
에너지 전문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엠버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요. 앞으로 배터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건데 그 중심축이 태양광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러면은 지금 눌려있던 태양광 관련주가 다시금 화색이 돌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거든요.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뭔가 의견이 나왔나 본데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게 이제 그 사실 런던,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그 청정에너지 싱크탱크예요. 엠버가 예. 보고서 이름이 뭐냐면 24시간 태양광 발전 시작. 모든 것이 바뀌다라는 보고서를 갖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왜 빛이 쨍 할 그렇죠. 때만 쓸 수 있어서 예, 그게 단점이었는데 예, 그게 이게 아니라는 사실은 거죠. 좀 예. 의아하겠죠. 어떻게 예. 태양광으로 24시간 발전을 하지? 근데 거기에 바로 이제 BESS, 그러니까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같이 첨부가 되면은 아. 24시간 발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태양광의 어떤 발전, 태양광 어떤 그 발전소들이 그 확대되면 될수록 사실은 BESS 시장, 배터리 시장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요. 네. 사실 이게 그 태양광 발전하고 BESS 조합이 기존에 이제 기저발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 석탄 발전소라든지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 보고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태양광 그 설비, 그러니까 패널이라든지 모듈이라든지 가격 자체가 굉장히 급락을 했고요. 동시에 배터리 가격 역시도 굉장히 급락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일단 경제성이 일단 확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보고서에서 예를 든 게 있어요. 배터리 저장 용량이 17kWh 플러스 5kW 태양광 패널을 갖다 조합을 하게 되면은 24시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kW 전력을 전환 가능하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개의 거대한 도시를 갖다가 상시 전력을 갖다가 보통 한 6기가와트 정도, 1기가와트 정도를 갖다가 예상을 해요. 그 1기가와트 상시 전력을 갖다가 공급을 하려면 어떤 조합이 필요하냐면 네. 6기가와트 태양광 패널과 거기에 한 3배 정도 달하는, 보통 한 3배 정도 달하면 되겠죠. 17기가와트하고 배터리를 조합하면은 1기가와트를 갖다가 상시 공급을 할 수가 있다. 이게 가령 뭐 라스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 97%를 갖다가 이 조합으로 공급이 가능한 거고요. 예, 예. 오만 무스카트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저기 중동 지역에 아래 있는 예멘 옆에 거기는 99%.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버밍엄 예를 들었어요. 영국의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흐린 날씨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곳도 그런데 62% 정도를 갖다가 이 조합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일조량이 이제 풍부한 도시일수록 사실은 경제성이 매우 뛰어난 거고요. 이 경제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보통 이제 LCOE라고 하죠. 균등화 발전 비용. 이 균등화 발전 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시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발전소 건설, 운영, 그다음에 거기에 뭐 원재료들이 투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뭐 석탄 발전소라면 석탄이 발전되고 가스 발전은 가스. 그다음에 그 폐기 비용까지, 운영, 유지, 보수, 폐기 비용까지 다 합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비용을 갖다가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라스베이거스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좀 풍부하잖아요. 이쪽은 이제 태양광 발전하고 이 BESS 조합이 어느 정도 되느냐? 메가와트아워당 한 104달러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1년 전에 비하면은 1년 전에는 한 132달러 정도였으니까 많이 내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원자력은 얼마나 들까요? LCOE로 약 그 한 182달러 정도가 원자력 발전 비용인 거고요. 석탄은 118달러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라스베이거스에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모든 발전은 중에서 그러니까 태양광과 사실은 BESS 조합이 가장 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보고서 결론은 글로벌 대부분 지역에서 기존의 기저 발전원인 석탄 혹은 원자력보다 태양광과 BESS 조합이 더 경제적이라는 것을 갖다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들쭉날쭉한 그런 에너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배터리 에너지 정치에 있다 이런 네네네. 부분이고요. 일단 이제 속보가 들어와서 굉장히 네네. 중요한 속보라서 네네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재용 삼성의 그룹 회장의 그 10년간 사법 리스트를 과연 털어낼 수 있을까?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는데요. 예, 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 가지고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이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뭐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무죄로 모두 판명이 났다라는 부분이고요. 앞서서 뭐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를 이제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회장이 대법원 판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건데 뉴 삼성을 향한 그런 글로벌 경영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시장은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2심 무죄 선고 이후에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M&A 이런 부분에 신호를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경영 보폭을 넓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 이런 기술력 회복 이런 부분을 또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라고 경제계는 또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사법 리스크를 일단 털어내는 상황에서 앞으로 공격 경영 기조를 더 강화할 수 있을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삼성전자는 한 0.8% 정도 상승한 6만 5천 원 선 보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이슈라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태양광과 BESS 이제 조합이 중요한 건데 가장 매력적인 거는 뭔지 그 원리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의 단점으로 여겼던 간헐성 문제, 그러니까 뭐 비가 온다거나 흐린 날씨에는 이제 발전이 잘 덜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BESS 조합으로 해가지고 해결을 했다는 거고요. 가장 이제 그 장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역시 경제성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이제 LCOE를 갖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기저 발전 중에서 가장 싸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장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막 그 국제 그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사실은 뭐 전기요금이 막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런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건 사실 기업한테는 치명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너무 올라도 기업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고요. 미래 계획을 갖다가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이 태양광과 BESS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광은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단 초기 어떤 투자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연료비라든지 에너지 비용 자체가 거의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장 유리한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림이 하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IEA가 추정한 에너지원별 LCOE 이게 24년 4월 기준인 거거든요. 이게 중국, 그다음에 인도, 미국 같은 경우를 이제 예를 세 개의 국가를 갖다가 예를 든 겁니다. 이 빨간색 쪽이 태양광과 BESS 조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있는 선들이 지금 석탄 발전을 갖다가 그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거거든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태양광 그다음에 BESS 조합의 그 어떤 비용이라고 할까요? 전력 생산 비용 자체는 점점 하락하는 양상을 갖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태양광과 그러니까 배터리의 가격 자체가 점점 낮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건 글로벌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BES라고 해서 이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효율성을 이제 높일 것인가, 어떤 산업과도 연결이 될 것인가 많이 관심 가져 주실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 성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24년 기준으로요. 글로벌 유틸리티 스케일 태양광 신규 설치량이 452기가와트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유틸리티만 아니고 가정용 뭐 이런 거 전부 다 빼고요. 그걸 이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452기가와트의 3배에 달하는 BESS 설치가 필요한 겁니다. 설치해야지 또 당연히 그래야지 24시간 발전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런데 24년에 설치된 신규 설치량은 169기가와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잠재 수요의 12%밖에 설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제 뭐 BESS를 갖다가 설치하려고 그러면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니까 일단 태양광만 이제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상태로는 사실은 충분한 어떤 기저발전 어떤 원으로서의 기능을 갖다가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고 이게 기능을 하려고 하게 되면 BESS가 반드시 여기에 따라서 또 투자가 돼서 설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무슨 말이냐면은 태양광 어떤 발전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그만큼 BESS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이제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든 거거든요. 보시면은 매년 그러니까
24년에 37.9기가와트였는데 25년에는 46.5, 26년에 50.1. 점점 좀 늘어나는 걸 갖다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사실 이거는 신규 설치되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그 유틸리티 스케일에서 그 태양광 패널을 갖다가 설치해 놓은 데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아직 BESS가 그 설치되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아까 12%만 설치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 한 88% 정도가 네. 아직도 BESS가 설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 배터리가 지금 뭐 전기차에만 쓰이는 줄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에 못지않은 시장 자체가 사실은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 시스템에 그 새로운 시장 자체가 열리고 있다. 그리고 그거는 이미 초입이다.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다. 오호호.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잠재 수요의 한 12%만 설치된 상황인데 그럼 나머지 88%그 시장에 먹을거리가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이고, 예. 그럼 이거는 K 배터리에 굉장히 상당한 성장 동력이 되겠네라는 게 또 자연스럽게 이끌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유럽 시장에서의 어떤 뭐 캐즘, 지금은 뭐 캐즘이 어느 정도 돌파됐다라고 하지만은 그쪽에서 이제 중국 그 배터리 업체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예. 북미 지역에서 이제 보조금 축소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사실 뭐 9월 달까지는 유지가 되지만 그 이후에는 전기차 확산이 둔화될 거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저는 뭐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하지 않지만은 네.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북미 시장에 그 전기차 시장 그보다 오히려 더 큰 아까도 얘기했지만 BESS 시장 자체가 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열리고 있냐? 기존에 테슬라가 다 이걸 갖다가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테슬라는 어떤 식으로 했냐? 그 테슬라의 메가팩이라고 보통 우리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에서 헐값으로 막 이제 거의 뭐 싸구려 그 LFP 배터리를 갖다가 미국으로 수입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걸 갖다 메가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몇 배의 수익을 남기면서 미국에서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려워지고 있죠. 왜 어려워지고 있냐? 올해만 해도 비전기차용 그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관세가 30%예요. 이제 몇 개월 전에 내년으로 올라가면은 55%까지 이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중국산 그 LFP 배터리를 갖다가 들여와가지고 거기서 생산을 해가지고 아니면 들여와서 그 에너지 저장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것 자체가 경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테슬라 자체적으로 사실은 미국에서 LFP 배터리 공장을 갖다가 지금 건설 중이죠. 아직 양산을 안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나라 기업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은 글로벌 배터리 업체 중에 최초로 미국에서 LFP 배터리, ESS용을 갖다가 양산을 시작을 했죠. 6월 달에. 그게 바로 그 용량으로 따지면 16.5기가와트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봤죠? 25년도에 이게 46.5기가와트예요. 신규로 설치하는 물량만. 그러면은 풀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가령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걸 갖다가 풀캐파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에서의 수요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사실은 원래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애리조나 공장을 새로 짓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LFP ESS용 공장입니다. 그게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거고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3사, 가령 뭐 삼성 SDI라든지 SK온 같은 경우도 내년 생산을 갖다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 중국산 배터리가 원천적으로 이제 봉쇄가 되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와 기존 테슬라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돼야 되겠죠. 네. 뭐 내년 초부터 양산을 한다고 해요. 근데 양산이 일단 시작이 돼가지고 수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안정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 대신 이제 그 빈 공백 자체를 갖다가 그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 LFP 배터리가 ESS용으로는 그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그 호응을 얻을 수밖에 없다. 벌써 뭐 뉴 멕시코에서 어느 정도 수주를 했다고 하죠. 기존에 있던 물량 빼고 새롭게 이번에 또 신규 수주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두운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보조금 축소 때문에 그 배터리가 반드시 전기차 시장만 있는 게 아니다. 그렇네요. 이제 BESS 시장이 막 열리고 있는 거고요. 예.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도 40조잖아요. 벌써 이제 그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존에는 중국산을 갖다가 들여왔지만은 쓰는 걸 갖다가 허용을 했지만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뭐 그 산업부라든지 이런 쪽에 호통을 쳤다고 하죠. 왜 전기버스 전부 다 중국산이냐? 똑같이 요번에 그 ESS 그 중앙조달시장에서 이제 입찰에 붙이는 것들도
한국산으로 결정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제는. 그래서 국내에서도 열리고 있는 거고요. 미국 북미 시장에서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예. 네. BS 시장이 앞으로 이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대전환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배터리 수요 확대의 새로운 축도 또 태양광이 되는 네네, 여러 그렇습니다. 가지 우리가 함의를 오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전략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자,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코스피 4천, 5천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 조금 전에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도 나왔지만 삼성그룹주도 잘 가야 되고 현대차그룹도 잘 가야 코스피가 쭉쭉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대차의 주가 조금 전에 보고 들어오니까 한 20만 9천 원 정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납득이 가십니까? 현대차 주가가 지금 20만 원대, 21만 원, 2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주가 실적도 좋고 판매도 잘하고 있고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으로의 전환도 잘하고 있는데 주가가 왜 안 갈까요? 그런데 해외 증권사 HSBC에서는 현대차 이제는 기회다라는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HSBC가 이렇게 이번 주에 7월 16일에 리포트를 발간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현대차 관세 리스크는 이제 다 반영될 대로 다 반영이 돼서 주가가 더 떨어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매수의 기회이고 앞으로 반등할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2025년 관세 영향으로 실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의 실적 부담은 관세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 가격을 인상한다거나 인센티브를 축소해서 이런 손실을 만회할 수 있고 그것마저 만회하지 못하는 것들은 지금 견조하게 하이브리드 판매가 잘 되고 있고 미국에서의 판매 그리고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결국에는 근본적인 체력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는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 지금의 주가가 트럼프의 관세가 최대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주가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씩 그 세부 내용들을 체크를 해볼까요? 자, 일단은 2분기에 실적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삼성전자도 그랬지만 현대차 그룹도 2분기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별로 없습니다. 현대차 영업이익 2분기에 한 3.2조 원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줄어들 것,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8% 낮을 것이다. 기아도 비슷한 수준으로 컨센서스 대비해서 5% 낮게, 현대모비스는 YOY 대비로는 증가하겠지만 역시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관세가 문제입니다. 관세 때문에 실적에 어느 정도의 손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HSBC에서 계산을 한 것은 관세 때문에 총 부담을 받는 비용이 현대차는 4조 3천억 원 정도, 기아는 3조 5천억 원 정도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동차 가격을 어느 정도는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인센티브를 축소해서 한 1조 원가량은 이것을 어느 정도 케어가 가능하다. 기아도 역시 1조 원 정도는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순관세 부담은 현대차는 3조 3천억 원 정도, 기아는 2조 6천억 원 정도인데 이것은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미국의 하반기에 정책에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을 하면서 관세를 좀 줄일 수 있는 가능성들을 HSBC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판매, 그리고 미국에서의 판매가 개선되면서 실적이 그래도 이런 것들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 주가 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라는 것이 HSBC의 논리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관세 빼고는 지금 현대차 다른 것들은 다 너무 좋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현대차의 미국 국내에서 점유율 2018년에 7%대였는데 올해 상반기에 11%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이브리드 계속 이야기하죠. 판매 잘 되고 있고, 다른 경쟁사, 토요타 같은 경쟁사들이 조금 부진하니까 반사이익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현금 많습니다. 시가총액 대비해서 현대차는 순현금이 36%고요. 기아는 50%대입니다. 돈도 많다. 배당도 잘 줍니다. 현대차 배당 수익률 5.4%인데 자사주 그거까지 확인하면 8.4%, 기아도 8%대 배당 수익률 예상할 수 있고, 현저한 저평가 상태, 파츠별로 나눠봤을 때 전기차 부분의 에비타가 현대차가 0.7배 정도, 기아는 1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현저한 저평가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HSBC는 투자 의견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현재 현대차 PER이 4.5배 정도인데 목표 PER 6.4배. 이것도 과거의 평균 수준이라는 겁니다. PER 올라갈 수 있다. 기아도 목표 PER 5.8배, 현대모비스도 7.6배 이러면서 목표 PER을 높였고요. 이러면서 목표 주가는 앞으로 새로운 목표 주가는 사실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 의견은 다 바이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의 업사이드가 현대차 24%, 기아는 30%, 모비스도 11% 정도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 지금이 기회다. 관세 부담은 다 반영됐다라고 하는 HSBC의 의견,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삼성그룹 최대 오너 리스트 이 부담을 좀 털어냈는데요. 삼성전자 네. 65,000원 선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좀 희비가 많이 엇갈리는데 5호장까지 그 흐름은 주시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